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엔 나를 직접 낳아주신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아야만 평범한 보통의 가족이라고 여겨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시대는 참 빠르게 변하고 인식도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다문화 가정도 많고 한부모 가족, 그리고 입양을 통한 가족 등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많아지면서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준다면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문화죠. 하지만 이런 사회적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 채 아직도 고리타분한 생각에 갇혀 출신을 운운하며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로 조금은 특별한 가족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자예요. 특별한 가족관계란 이야기라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말을 할까 궁금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특별할 건 없어요. 저에겐 저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이 안 계세요. 보통 친부모님이 안 계시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경우는 조금 특별해요. 저는 친부모님의 기억이 전혀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버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희 친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뿐이지만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아마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았을지도 모르지만요.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5살 정도 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날은 온 가족이 휴가를 맞이해서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던 날로 기억을 하고 지방인 바다로 놀러가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크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고가 난 현장이나 그 순간은 기억이 없지만 저희 엄만 그 순간에도 저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저를 꼭 껴안고 사고를 당하셨고 그렇게 저는 다친 곳 하나 없이 안전하게 살아남아 혼자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살던 제가 갑작스럽게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잔뜩 몰려있는 보육원이란 공간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니 당연히 낯선 기억이 남았고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왜 보육원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었기도 해요. 한 가지 좋은 점이라면 저는 저희 친부모님이 저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이 빠르게 들었단 점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 보육원의 엄만 늘 저를 대견해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도 안타까워하셨어요. 진솔아, 오늘 운동회에서 아무도 못 와서 속상하지는 않았어? 네? 저는 속상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엄마 아빠가 계시지만 멀리 있는 거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은 속상해하는데 우리 진솔이는 늘 밝아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 걱정 마세요. 저희 엄마 아빠 목까지 제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살 거고 저는 그런 걸로 속 안 상해요. 저는 버림받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보육원 엄마의 걱정은 의미가 없다는 듯 씩씩하게 행동했고 늘 밝게 그리고 누구보다 주어진 삶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죠. 이런 제 모습이 긍정적이라 눈에 띄었는지 아니면 저를 어린 나이에 혼자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친부모님이 가슴이 아프셔서 저를 지키라고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었는지 제가 18살이 되던 해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저를 늘 후원하며 예뻐해 주시던 분들이 선뜻 저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셨어요. 진솔아, 그동안은 우리가 간간히 후원자로 만나왔지만 이제는 네가 성인이 되기 전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데 괜찮을까? 제가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고
양부모님이라는 걸 알면 불편해지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절 입양하시려는 이유를 물어봐도 되나요? 그럼. 아줌마도 딸을 먼저 보내고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우연히 진솔이를 보면서 밝은 모습을 보고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 고마움을 좀 부모로서 갖고 싶거든. 물론 진솔이가 싫다면 절대 강요 안 할게. 양부모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입양에 대한 의사를 물으셨고 제가 싫다고 하면 지금처럼 지내도 상관이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양부모님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며칠을 고민했지만 저 또한 저를 도와주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양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부모님 외에 저를 지켜주시는 감사한 부모님이 생기게 되었어요. 물론 두 분은 해외에 거주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입양함과 동시에 해외로 함께 갈 곳을 제안하셨지만 저는 제 친부모님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완곡한 거절을 했어요. 여기서 승부를 보고 꼭 성공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고요. 양부모님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그렇게 양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대학을 진학했고 공부도 하면서 식품 유통 쪽 회사에서 취업을 해 보통의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 속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 이력이나 출신을 듣고 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면 이미 다르게 보면서 예의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을 거란 생각을 하며 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저 역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싫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절이나 기본 소양을 제대로 익히고 싶어 노력했고 덕분에 어디 가서 예의가 없는 사람이란 소리는 듣지 않고 지낼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단순한 기본 소양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제 친부모님과 양부모님을 걸고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선 같은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 시절 보육원 시절의 교육도 누구보다 집중하고 열심히 배우기도 했고요.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와 예절은 매우 중요한 거야. 그건 너희를 만드는 거니까.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알았지? 이런 제 병적인 예절에 대한 집착과 예의 바른 행동은 저를 입양하기 전 양부모님이 저와 첫 식사를 하던 중 놀라게 했던 포인트이기도 해요. 단순히 밝고 건강한 아이라는 생각에 저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식사를 하고 싶단 말을 듣고 나간 식사 자리에서 제가 누구보다 깍듯하다 못해 잔뜩 긴장을 하며 예의를 갖춰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고 그 모습을 보신 양부모님은 왠지 모르게 제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서 더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만 양부모님의 눈치를 봤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양부모님 역시 저를 처음 만나면서 어색하기도 하고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입양 후에 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 한국 음식을 하시는 것이 서툴렀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직접 한국 음식을 연습해 밥을 차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반응을 보면서 긴장을 하시며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진솔아, 어때? 맛이 괜찮니? 내가 직접 만들어봤어. 너 물김치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레시피 보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다. 저 때문에 일부러 하셨어요? 저는 그냥 밥만 해주셔도 괜찮은데. 감사해요. 먼저 식사하셔요. 그래야 제가 먹죠. 어? 아니야. 엄마 딸 사이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나는 진솔이 먹는 것만 봐도 좋아.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먹어. 예의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눈치를 보며 양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물김치를 숟가락으로 떠먹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살짝 돌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모르는 레시피까지 찾아가면서 음식을 해주셨을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 또 여태 살면서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해주고 예의 필요 없이 편하게 먹으라며 저를 배려해준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저에겐 꿈만 같고 감동 그 자체였어요. 양어머니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맛이라고 했던 건 진심으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저희는 각자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난 후 만난 사이지만 양부모님과 또다시 새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의 조심스럽고도 사려 깊은 사랑을 받으며 저는 대학 졸업을 무사히 했고 회사를 다니던 중 또다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우연히 회사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정말 1년이 하루처럼 흐르는 연애를 한 후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인생은 어떻게 흐를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 맞듯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더라고요. 물론 결혼을 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진 않았어요. 다들 상상하시는 대로 저는 친부모님이 없고 양부모님 밑에서 살았고 이런 사실들을 모두 알면서도 저를 환영해 주실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기도 하고요. 물론 저희 양부모님 역시 시댁 식구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저는 최대한 시댁 식구들을 좋게 포장해줬어요.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진솔이 시댁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니? 다른 건 몰라도 자상하고 따뜻한 분들이어야 할 텐데. 네, 그럼요. 남편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자상한가 했는데 가족들이 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혹시 우리 진솔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도는 미리 알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진솔이 생각은 어떠니? 아니요. 저희 시댁 식구분들은 그런 분들 아니세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분들이니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를 믿고 지켜봐 주세요. 사실 양부모님의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는 상당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차피 해외에서 귀국해 딱 한 번 상견례만 하면서 얼굴을 볼 사이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양부모님의 감사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담을 주면서 저를 신경 쓰도록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양부모님 역시 제 마음을 눈치채셨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결혼 승낙 후 진행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 남편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만큼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떤 집 딸이고 이런 거 자랑하면서 대우를 받기보단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어. 양부모님도 나 때문에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어떻든 나는 상관없어. 물론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이 저를 소개했을 때 저를 그렇게 반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저의 의지대로 결혼은 강행했고 저희는 결국 부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 후 첫 가족 모임을 가졌고 그날 저보다 훨씬 더 먼저 결혼을 했던 동서란 존재를 처음 보게 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봤으면 좋았겠지만 그날 일이 있다는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했고 정신이 없던 결혼식이 끝나고 그제야 정식으로 얼굴을 제대로 마주쳤어요. 저는 저와 같은 며느리로서 충분히 가까워지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까지나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동서는 첫 만남부터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냈고 저는 눈치가 빠르기에 그 느낌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동서는 그 당시 꽤 유명한 대학교에서 조교수를 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교수란 타이틀 때문인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고고한 태도가 강렬한 기억으로 남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교수 며느리란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건지 저에게 소개를 할 때부터 이미 동서를 엄청나게 치켜세우기 바빴기도 했어요. 물론 동서의 존재를 모르는 건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차별이 있을 순 있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막상 시어머니와 동서의 관계를 보니 생각했던 것 이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김이 좀 빠지긴 했죠. 그리고 이런 제 느낌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바로 결혼 후 첫 시댁 모임을 가지면서 알게 됐어요. 결혼하고 정식으로 처음 식사 같이 해보는 것 같네요. 동서,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 네. 그 보육원 출신이라는 그분? 그 정도 배경에 저희 집 며느리까지 된 거면 거의 개천에서 난 형 아닌가? 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하루 종일 강의만 했더니 배가 너무 고프다. 얼른 식사하죠. 제가 우스웠는지 관심이 없었는지 먼저 인사를 건넨 상황에서도 동서는 저에게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낮은 소리로 선 넘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마치 보육원 출신인 제가 개천에서 난 용이란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작게 이야기했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면서 확인했죠. 그랬더니 본인도 좀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건 아는지 신경 쓰지 말라며 대화를 급하게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식사하는 내내 제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고 심지어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내내 대화에 끼지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집으로 와서 소화제를 먹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이런 상황을 보다 못했는지 남편이 먼저 운을 떼며 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화제를 돌렸고 그 덕분에 마치 유령처럼 있던 저에게 모든 가족들의 이목이 쏠리는 순간이 왔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동서는 저에게 끝내 시선을 주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하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형님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 나름 기대도 하고 궁금도 했거든요. 근데 형님 같은 분이 제 손위분으로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사람이라면 혹시 뭐 다른 사람을 기대했나? 그냥 뭐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랑 같은 밥상에서 식사하며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달까요? 저 보육원 출신 처음 보거든요. 보육원은 어떤가요? 순수한 궁금증이요. 아니, 보육원도 다 사람 사는 곳이야. 좀 신기해? 똑같아. 나도 신기하다. 보육원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처음 본다고 신기해? 신기하면 많이 봐도 좋고 앞으로 쭉 보겠지만 동서가 저를 그리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라는 걸 이미 느꼈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로 선을 넘어가면서 말을 함부로 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사람이 좀 당황스러운 순간에 놓이면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버버한다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그때 처음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겪은 일들과 비교하면 이런 건 뭐 비교할 일도 아니었고 이내 위태 있게 동서의 말을 받아치면서 나름대로 속 시원하게 답을 했죠. 이렇게 받아칠 줄은 생각도 못한 채 이야기를 한 것 같았는데 제가 쿨하게 웃으며 농담처럼 받아치자 동서는 기분이 좀 상한 듯 썩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자 시어머니는 동서 눈치를 보더니 은근히 동서 편에 들며 저에게 핀잔을 주듯 이야기했어요. 예,
너는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한테 첫인사하는 날 뭘 또 그렇게 나를 세워 이야기하니? 동서 무안하게.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저도 농담한 건데 형님도 기분 좀 나쁘셨죠? 제가 너무 친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 은 교수는 이렇게 성격도 좋고 너그럽다니까. 예, 진솔이 너 고깝게 듣는 건 아니지? 그럼요. 저도 동서가 친해지려고 농담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좀 살살 농담해야겠다. 그쵸? 시어머니의 행동과 말을 보면서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이 그리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을 수도 있기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절대 굴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동서가 지금처럼 함부로 이야기하면 저 역시 예의를 차리면서 적절하게 되받아쳐주면서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서가 저를 싫어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함부로 하는 발언들은 제가 생각해왔던 것 이상의 수위였고 뭐든 과하면 문제가 생기듯 결국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은 바로 시어머니 집들이에서 일어났어요. 시댁이 결혼 후 이사를 하게 됐고 덕분에 집들이를 새로 하게 되는데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하는 것이 힘드니 각자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 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래도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가서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 맛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 반찬 여러 가지를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까지 갔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해 반찬을 시어머니에게 건네드리니 시어머니가 원한 것은 아니었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옆에 서 있던 동서는 팔짱을 끼고 살짝 비웃더니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한다고 하더니 이게 다 뭐야? 집들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만든 음식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많이 해왔나? 형님, 요즘 누가 이렇게 바리바리 반찬은 또 많이 해오셨네. 친정에서 배우셨어요? 친정 없지? 동서, 말을 이상하게 한다? 내가 왜 친정이 없어? 그리고 사사건건 무시하는데 어쩌면 내가 동서보다 배운 게 더 많을지 모르잖아. 특히 인생의 쓴맛은 절대 못 배워봤을 것 같은데? 동서의 선 넘는 발언에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받아치니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동서 편에 들고 싶으셨는지 중간에 대화를 멈추게 하셨어요. 중재를 하려는 척 멈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저보단 동서 편을 더 들면서 동서에게 말을 함부로 한 저를 나무라는 뉘앙스가 아주 강했어요. 너 너무 당돌한 거 아니니? 뭐 농담을 흘려들일 줄도 알아야지. 시애미 앞에서 죽자 사자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만해라. 시어머니의 호통에 동서와의 말싸움은 더 진전되지 못하고 멈췄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멈춘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 후로도 동서와의 관계도 당연히 좋을 리 없었어요. 굳이 부딪히지 말고 앞으로 내 기분을 위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내는 게 제가 관계를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죠. 그러던 중 해외에서 지내고 계시던 양부모님께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시겠다는 연락을 해오셨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한 번도 시댁 식구들과 만나지 못했으니 한국에 온 김에 인사를 하러 오시겠다고요. 양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잠시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고 양부모님의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전달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괜찮다면 집으로 초대해도 될까요? 예. 아니 무슨 네 친부모도 아니고 다 커서 입양한 남인데 인사를 하러 온다고 해. 생판 남이지. 우린 그런 가짜 인연 상종 안 한다. 불편해. 시어머니는 양부모님이 제 친부모도 아니고 그저 성인이 된 후 입양을 한 남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 시어머니 집까지 초대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간 엄청난 서운함이 몰려오긴 했지만 더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이런 시댁 식구들을 양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양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하면 걱정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굳이 시댁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때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후 정리를 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별다른 일 없이 양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중이었고 그 사이에 마침 시댁 식구들과 시어머니 집에 모여 가족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날은 동서의 생일이었거든요. 동서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가지자고 했고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음식을 잔뜩 준비하면서 생일상을 차리셨어요. 저 또한 시어머니와 도와 동서 생일 파티상을 차렸죠. 그렇게 모든 가족들은 하나둘 모였고 주인공인 동서는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순식간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죠.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하던 중 간을 보기 위해 조금 덜어 입에 맛을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간을 보려고 하는 제 손을 세게 치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저를 친 곳을 바라보니 짜증이 가득 난 표정의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왜 네가 이걸 먼저 먹니? 주인공도 아닌데?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이래서 본데 없는 사람 들이는 게 아닌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동서 손이 사람이에요. 음식 먹었다고 타박 주시는 거 너무 구닥다리 아니냐고요. 이렇게 차별을 하세요? 이제는 대놓고 저와 동서를 차별하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함과 불쾌함이 몰려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듯 반박을 했고 그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멈추더니 이내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순간적으로 불이 번쩍했고 지금 제가 당한 것이 뭔지 싶은 마음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시어머니가 때린 뺨을 맞고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서러운 마음에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고 제 눈빛을 보시더니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당황한 듯 이야기하시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그냥 스치려고 한 건데 네가 똑바로 대드느라 고개를 쳐더니 뺨 맞은 거야. 내가 때리려고 했다고 또 우기고 그래라 너? 시어머니도 막상 뺨을 때리고 난 후 상황이 수습이 안 되는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에서 했든 지금 이 집에서 큰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느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 역시 더는 참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된 이상 저 역시 고삐가 풀린 상황이었으니까요. 뭐라고요?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대 먹은 가품이 어딨어요?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뭐? 사과? 내가 너한테 사과? 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지금? 어디서 네 동서보다 먼저 음식을 먹어? 그리고 뭐 가풍? 친정도 없는 고아가 어디서 가풍을 들먹거려? 너야말로 밥상머리 교육 좀 다시 받아야겠네. 애초에 제가 강하게 화를 내며 사과를 하라고 한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긴 했어요. 하지만 말끝마다 제가 보육원에서 친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것과 그래서 본데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발언을 들으니 정말 진저리가 나고 제가 왜 굳이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이런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당한 건 시어머니와 다툼이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 동서는 언제였는지 그 모습을 계속 직관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화를 내면서 당하는 모습이 동서에게는 너무 쌤통으로 보였는지 마치 재미있는 막장 예능을 보듯 웃음까지 띠면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사다를 나게 한 본인인 동서도 용서가 되지 않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동서는 지금 이 상황이 재밌어? 말리진 못할 망정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 제정신이야? 와, 진짜 형님. 제가 예상은 했는데 교양이 밑바닥을 드러내시는 분이었네요. 뭐 말릴 수준이어야 말리죠. 형님이 처신을 잘못하신 것 같던데 어머니께 오히려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는 제 공격적인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하더라고요. 결국 이 집에선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무엇보다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구나 싶더라고요. 예전부터 몰랐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상 직접적으로 무시와 멸시를 당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사실 그 이후부턴 말도 안 나왔고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누군가 일부러 발걸음 소리를 내며 걸어오는 느낌을 받았고 시어머니 포함한 동서와 저 모두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누가 문 안 닫고 왔어? 누가 허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와? 시어머니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은 민망하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당황스러움으로 이야기를 하며 쳐다봤고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놀랍게도 제 양부모님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양부모님께 시댁 식구들과 식사 초대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미처 전달드리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양부모님 역시 저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하루 일찍 도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으신 채 입국을 하셨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양부모님 역시 입국 후 시댁에 입성해보게 된 첫 장면이 저 못지않게 아주 충격적이고 분노가 있는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양부모님을 발견하곤 이내 더 큰 소리로 함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 집구석은 쌍으로 본 데가 없네? 생판남이 왜 우리 집에 막 들어와? 이거 주거 침입이야, 알아? 주거 침입? 이 집은 가족 아니 사람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그런 집구석인 것 같은데 남이 들어오는 건 문제다. 감히 내 딸 얼굴에 손을 대다니 분명 말해두는데 이 일 그냥은 못 넘깁니다. 못 넘기면 어쩔 건데? 가짜 부모도 부모라고 뭐라도 해보시려고? 언제까지 그 입 그렇게 자유롭게 떠드는지 봅시다. 고소부터 해야겠다. 여보, 변호사 연락해. 맞을만 하니까 맞았지. 뭐 대단한 애라고 경찰이니 변호사니 호출을 해. 뭐 되는 사람이야? 진짜 가지가지하네. 내가 고소를 해야 될 판이야 지금. 다 사기야. 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구석이 망했다고. 시어머니는 양아버지가 화가 잔뜩 난 채로 변호사를 부른 후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나는지 급기야 소리를 지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이렇게 무식하고 본데없는 광경을 본 적이 없던 양부모님은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었고 양어머니는 이내 아주 걱정스럽고 속상한 표정으로 저에게와 저를 감싸 안으며 이야기하셨어요. 진솔아, 엄마가 너 그럼 계속 이런 취급을 받고 산 거니?
왜 말을 안 했니? 두 분 해외에서 신경 쓰이실까봐. 그리고 제가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미리 말했지? 그 집에 시집가는 거 반대한다고. 이렇게 본데 없는 집구석과 인연을 맺을 애가 아닌데. 뭐? 본데 없는 집구석? 이봐요. 당신 양딸이 더 본데가 없다고요. 밥상머리 교육 하나 그 나이 먹도록 못 배운 애를 보내놓고 아녀가 보고 집구석이래? 뭐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우리 진솔이 대기업 회장님에게도 매너 하나로 칭찬받던 애예요. 그런 애가 고작 이런 집구석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대기업 회장? 말이면 단줄 아나. 우리 집엔 교수 있어. 당신처럼 힘들게 장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교양이 있고 문화가 있다고. 아이고나 떠들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식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 말이 더는 통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는지 양아버진 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차단한 채 변호사를 호출해 시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도착하자마자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들에 대해 자세하게 듣고 이야기하며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어요. 양아버지의 전담 변호사였기 때문에 양아버지를 회장님으로 깍듯하게 모시면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긴 후 처리를 위해 나섰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처음엔 무시하는 태도로 팔짱을 끼면서 어떻게 하나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어머니와 동서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겠죠. 제가 처음부터 저희 양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시댁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랬으니 저를 함부로 대했을 테니까요. 제 양부모님은 아주 오래전 저와 동갑이었던 딸아이를 잃으셨고 한국에선 더는 견딜 수 없던 나머지 해외로 이민해 가셔서 사업 시작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업으론 크게 성공을 하신 분들이었어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업계에서는 이름만 알면 다들 알 정도의 기업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셨고요. 다만 딸아이를 잃었다는 상실감으로 인해 한국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서 후원을 해주시는 일을 했고, 그러던 중 누구보다 씩씩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저와 인연이 닿아 후원을 해주던 중 조심스럽게 입양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양부모님과 제 인연을 감히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면 쉽게 알 수 없기도 하고요. 저는 당연히 이런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시댁 식구들은 저를 친부모 없이 가난한 양부모님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함부로 대해왔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천천히 모두 밝혔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동서의 벙찐 표정이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딸이 회사만 다니는 줄 알았겠지. 우리 회사의 브랜드 런칭하고 제품 개발도 하면서 회사 물려받을 준비 중인 건 몰랐겠지. 당신 교수식이나 돼서 우리 딸을 무시했다지? 저는 그런 적 없고 그저 바빠서 친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틀릴 만한 것도 없고요. 그래? 딸이 온전히 말은 못해서 동서 이야기는 조금씩 하더군. 내 딸은 내가 알거든. 당신 학교에서 식품 개발하는 그 연구, 그게 우리 회사 투자라는 건 아나? 이참에 다 끊어버릴까 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조용히 있는 동서가 참 파렴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양부모님과 통화를 하며 간혹 동서 이야기를 무의식 중에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모두 기억하신 양아버진 동서에게도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대학 연구소와 MOU 체결을 해오면서 식품 개발을 해왔었는데 그 대학이 알고 보니 동서의 대학이었고 담당 역시 동서였더라고요. 이 연구를 타온 것으로 학교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기도 했다고 하고요. 동서는 양아버지의 폭탄 발언에 당황한 듯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양아버지의 결정은 흔들릴 리 없었죠. 그렇게 동서는 본인의 가장 소중한 교수라는 커리어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길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평소에 양부모님에게 제일로 마음의 짐을 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더 속상함만 안겨준 것 같은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시 저를 지켜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가족뿐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솔직히 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보육원에서 늘 혼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고 아무리 양부모님이 저에게 잘해주시고 입양까지 제안을 하셨다고 해도 마음의 벽은 분명히 있었고 그분들 역시 제가 잘하지 않으면 언제든 저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속 생각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느끼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양아버지는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주신 것 이외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처음으로 저에게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눈으로 직접 안 봤으면 모를까. 이렇게 너 두고는 못 간다. 법적 절차는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이 집에서 멀어지는 게 좋겠어. 어차피 저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네 의견 못 들어준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런 광경을 보고 그대로 넘어가니. 내 말 들어라. 정리하는 걸로 해. 늘 제 눈치를 보면서 제 의견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던 분들이었는데 이번 일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면서 곧바로 집을 구해 이사를 나가라고 하셨어요. 처음 보는 양부모님의 강경한 태도에 저 또한 뭐라고 할 수가 없었고 뜻에 따라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집과 가족으로 지내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혼까지 준비를 하고 관계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도 하셨어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든든한 기분이구나 처음으로 느끼면서 뭔가 따뜻하기도 하고 의지가 되더라고요. 집 이사는 잠시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저는 못 이기는 척 양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이사를 갔고 이런 시댁 식구들과 가족으로 엮이면서 살고 싶지 않단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 모두 다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이혼이라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당신도 내가 동서랑 시어머니에게 매번 무시당하는 거 보면서도 방관했지? 이번 일로 난 더 못 참겠어. 이혼해, 우리. 뭐? 이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왜 나랑 이혼을 해? 이혼만은 절대 안 돼. 내가 지금부터 변할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살게. 응? 그동안 이런 모든 상황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흐린 눈을 하며 본인만 편안하게 지내왔던 남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혼 선언을 했지만 막상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니 남편은 저와 헤어지는 것까진 생각한 적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몇 차례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잘못을 빌고 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정도만으론 남편과의 이혼 생각을 돌리지 못했어요.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제가 마음을 돌릴 것 같지 않자 본인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며 제 편에 서겠다는 태도를 명확하게 취하더라고요. 당신한테 함부로 한 엄마랑 재수 씨 찾아가서 내가 다 정리하고 왔어.
정말이야. 무슨 정리라고 오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없지. 그동안 똑바로 행동 안 한 것도 반성하고 있어.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화냈고 앞으로 연 끊으면서 남처럼 살겠다고 했어. 누가 보면 내가 연 끊어놓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겠네. 난 당신 가족들 연 끊는 거 안 바래. 그냥 헤어져줘. 난 당신이랑 우리 애들이 더 소중해. 애들을 생각하자. 내가 시댁이랑 연 끊을게. 앞으로 당신 함부로 못하게 제대로 지켜줄게. 내가 다 잘못했다. 앞으로 지켜봐. 정말 잘할게. 솔직히 시댁 식구들을 포함해서 남편에게도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라고 제 마음을 돌린다고 해도 이혼을 하려는 제 마음은 확고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먼저 나서서 시댁 식구들에게 가서 저에게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절연선언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거짓말 아닐까 싶은 의심을 잠깐 하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 어떻게 구워서 맞길래 부모 자식 간 천륜을 끊어내냐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노선을 확실히 정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물론 남편의 노력이 가상하고 고마워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가족이 없이 혼자 보육원에서 자라왔고 늘 저와 끊어지지 않는 소중하고 끈끈한 가족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제 아이가 저처럼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강했어요. 엄마라는 게 뭔지,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다 보니 제 결정보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먼저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아이가 힘들지 않게 지켜주고 조력을 해주겠다는 양부모님의 응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에 대한 사랑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저였기에 고민 끝에 남편의 반성을 인정해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했죠. 당신이랑 이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는 잠정적 이혼 상태라는 거 기억해. 당연하지. 내가 앞으로 제대로 못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물러날게. 그래. 그럼 각서 써. 물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이혼하게 되면 난 당신이 쓴 각서를 모두 다 이용해서라도 이기는 소송할 거야. 그거 각오하고 각서 쓰고 사인해. 남편과의 결혼 생활 유지 소식에 양아버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회사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았고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그 자문에 따라 남편과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끝으로 결혼 생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물론 이혼 시 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건 알지만 이후 소송에선 꽤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가정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순식간에 큰아들과 며느리를 잃게 된 상황이었겠죠.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겠거니 했지만 정말로 연락이 다 끊어지게 되니 꾸준히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처음엔 화를 내더니 동서 핑계를 대기도 했고 나중엔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저 자세로 연락을 해왔어요. 예, 우리가 끊어질 인연도 아니고 연락은 받아야지. 내가 그날 네 부모님께 한 행동 잘못했다. 가족끼리 고스란히 내가 사과할게. 어머니, 어쩌죠? 너무 늦으신 것 같은데. 남편도 더는 연락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했고 양부모님 역시 사과를 받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네요. 그럼 너라도 나 좀 만나자. 내가 지금 너네 집으로 갈게.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은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고소 취약 검문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냥 포기하세요. 앞으로 100번, 아니 1000번 연락을 해오면서 사과를 하고 고소치와 함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차별과 무시, 그리고 천대를 견딜 자신이 없거든요. 물론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예전처럼 저를 대하진 않겠지만 제가 그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떻게 시어머니와 동서를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겠나요? 그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편 동서는 양아버지가 예고를 했던 대로 학교에서 체결했던 애모 요건에 대해 계약을 취소했고 계약을 위해서 따냈던 연구비 모두 다 환수 조치가 되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당연히 동서가 교내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곤란한 상황이 되자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였던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면서 사정을 했거든요. 동서가 비굴하게 저에게 사과하면서 상황을 봐달라고 사정을 하니 참 재밌기도 하고 이제야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동서, 인생이 참 재밌지? 분명 동서가 나보다 더 높은 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말 한마디,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완전 바뀌잖아? 그치? 그러게요, 형님. 그동안 정말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건 집안일이지 회사까지 뻗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에 대해 제가 인정해요. 그러니 일과는 별개로 해결해요, 우리. 네? 역시 입이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궁지에 몰리니 그 입은 현란하네. 동서는 내가 좀 봐주려고 해도 안 되겠어. 딱 거기까지야. 이건 내 영역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잘 막아봐. 힘내고. 동서는 가족 간 일과 회사 일은 별개지 않겠냐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나름 똑똑한 소리를 해대며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조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줘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사정을 하러 와서도 큰 소리하며 이야기하는 동서를 보니 그런 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가볍게 무시를 해준 후 연구소 계약은 모두 다 취소되었고 학교 내에서 정교수로 임용도 미끄러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는 물론이고 참교육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앞으론 제 본능력을 숨기면서 바보처럼 당하면서 살 이유는 없다는 걸 제대로 느끼게 된 계기이기도 했어요. 언제 시댁 식구들로부터 타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며 살았나 싶을 정도로 복수는 빠르게 진행됐고 전쟁 같은 시간이 파노라마같이 흐른 후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양부모님 회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제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어요. 꼭 부모님의 자식이라고 해서 고속 승진을 하거나 빠르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은 없었기에 차근차근 다른 사람들처럼 능력을 키워서 성장하고 싶기도 했고요. 언젠가 제 실력만으로 원하는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다만 회사 생활을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것을 기획해서 양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해요. 그건 바로 식품과 관련한 일인데 회사 내에서 개발을 해 나온 음식을 직접 구매를 하고 회사 차원에서 후원을 받아 보육원이나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식사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제 사비를 털어가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 회사 동료들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진솔님은 왜 굳이 사비를 털어서 저희 음식을 나누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 난 어릴 적 음식을 많이 못 먹어보니까 먹는 법도 잘 모르고 성인이 되고 나서야 먹어보는 것들도 많았거든. 다른 친구들은 다 경험하고 배웠으면 해서. 진짜 진솔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 위해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난 그런 아이들 보면 다 내 자식 같고 나 같고 그래.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엔 뭐든 해주고 싶네. 그게 기뻐. 아이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주고 몰라서 예절을 지키지 못하고 음식을 못 먹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소박한 바람이었거든요. 저 역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 경험했던 서러운 경험과 이제 막 성인이 된 후 다양한 기억들을 떠올렸을 때 음식 경험 또한 분명한 문화이고 도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작지만 제 작은 노력으로 한 아이라도 많은 문화를 알게 하고 배워나갔으면 해요. 아, 시댁 식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론은 저는 완전 남처럼 모든 연락을 끊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남이라고 생각을 하며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걱정도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업계 문제도 있고 남편과 연결이 된 가족이긴 하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정도는 들려오긴 해요. 이번에 형한테 들었는데 재수씨 교수 임용 한 차례 밀렸대. 복직은 하는데 아무래도 재임용은 어려울지도 모른다더라. 형한테 돈으로라도 로비해달라고 난리래. 그래? 교수 타이틀 엄청 소중했는데 그게 없어질 위기라 그런가 보네. 돈으로 막으려고 하다니 참 여전하네. 그러게. 내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 우리 집 가족 정상은 아니더라고. 당신 아니었으면 나도 정신 못 차렸을 것 같더라. 왜? 이제서야 뭔가 좀 느껴져? 그러니까 잘해. 아주버님과 간간히 연락을 하는 남편을 통해 제일 궁금했던 동서의 소식을 들었는데 결국 정교수 임용은 물 건너간 것 같고 교수 임용을 하고 싶은 마음에 아주버님에게 돈으로라도 로비를 해달라고 막무가내인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런 동서의 행동으로 인해서 더는 견딜 수 없는지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요. 어쩌면 동서의 본 모습을 보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동서는 아주버님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으니 이번엔 저희 양부모님을 통해 해결을 해보려는지 철판을 깔고 찾아와 당당히 요구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생각하며 봐줄 사이는 아니지 않나? 앞으로 나랑은 엮일 일 자체가 없으니 찾아오지 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단칼로 정리했지만요. 시어머니 역시 동서가 교수로 이미 하락세를 타고 있음을 느꼈는지 금세 노선을 바꿔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다시 시어머니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듯 하더라고요. 저를 자신의 자랑처럼 내세우고 싶으신 것이겠죠. 그 의도를 가득 담은 채 꾸준하게 남편에게 연락을 해온 것 같지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시어머니 연락은 받지 않으면서 끊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와는 다신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지내면서 그렇게 잘 끊어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저를 함부로 대하면서 제가 살아온 값진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과는 엮이지도 대화도 하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저는 제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과거와 다르게 많이 달라지고 다양해진 것도 사실이죠. 이런 시대에 살면서 구닥다리 시각으로 부모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며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 덕에 저는 오히려 피보다 훨씬 더 진한 가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느꼈어요. 이런 점에선 아이러니하게도 시댁 식구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하기엔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꽤 값진 경험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 앞으로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